안녕하세요. KRTV 김대표입니다. 이번에는 원래 살던 집에서 이사간 지 오래된 임차인 즉 세입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못 받았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인데요. 원래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집주인은 생각했던 모양입니다. 그런데 이 소송의 결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잘 들어봐야 된다는 것인데요. 딱 결론만 보지 마시고 느긋하게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 읽어봐도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. 제가 그 판결 원문을 읽어드리면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먼저 대법원 판결의 결론인 주문을 읽어보겠습니다. 원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제1심 판결의 원고 괄호치고 반소 피고 청구 인용 금원에 대한 원고 괄호 열고 반소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. 피고 반소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. 이게 판결문입니다. 어떻습니까? 말이 되게 어렵죠? 여기서 원고는 바로 임차인 즉 세입자였고요. 피고 반소 원고는 임대인이었습니다. 이 말을 그대로 위에 주문에 대입해보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. 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했으니까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죠.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풀어보겠습니다. 원심 판결, 그러니까 대법원이 아닌 원심의 판결에서는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거든요. 그런데 그 원심 판결의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. 임차인은 1998년에 이 주택 102호에 보증금 2,500만 원을 내고 입주했습니다. 그리고 2년 뒤에 임차 기간이 끝날 무렵에 집주인은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102호를 인도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. 그런데 임차인은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비워줄 수가 없다. 당연한 거죠. 그런데 그 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안 돌려주니까 계속 거주했던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참 흘러서 2008년에 이 세입자는 결혼을 하면서 102호에 가재도구를 남겨두고 이로부터 2013년 무렵까지 이분의 모친께서 계속 그 집에 출입하시면서 우편물도 확인하고 가재도구도 확인하면서 그렇게 보내신 모양입니다. 이때까지도 보증금을 안 돌려줬으니까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임대인도 참 대단한 분이고 임차인도 참을성이 엄청나시네요.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급기야 2014년에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모양입니다. 그리고 또 새 주인은 2015년에 등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제 세입자께서는 그 새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줬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인데요. 그리고 나서 소송이 시작된 모양입니다. 그런데 원심에서는 원고의 보증금 반환 채권,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를 말하는 거죠. 그 권리가 임대차가 끝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서 이 사건의 소송이 제기될 무렵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다시 아까로 돌아가면 이 세입자께서 1998년도에 처음 이 집에 들어왔고 2년 뒤인 2000년에 2년 만기로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소송이 제기된 10년이 한참 넘은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본 것이죠.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. 판결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.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 그리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는 정당하다.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즉 이 원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상고, 당연히 임차인이 억울하니까 상고를 했겠죠. 그 이유는 정당한 것이다. 이런 말인 것입니다. 이해가 되셨죠?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. 또 원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. 3. 결론.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원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제1심 판결의 원고 청구 인용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여기까지입니다. 즉 아까 처음에 말한 주문대로 판결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. 여러분, 지난번에도 제가 상가 권리금의 회수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이런 중요한 판례를 꼼꼼히 잘 읽어보는 것이 꽤 도움이 됩니다. 왜냐하면 전국에 수많은 법원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소송과 판결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. 생각만 해도 말은 안 해도 다들 속이 엄청 타들어가실 텐데요. 경찰서 근처에도 안 가본 대다수의 선량하신 분들은 법원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들 머리가 아프고 무서워합니다.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. 착하고 선하신 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. 법원이나 경찰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죄를 지은 분들이 겁을 내야죠.
그런데 이런 판례를 평소 시간이 날 때 조금씩 읽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. 법을 알아서 내가 누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거든요. 그리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. 이게 무엇이냐면 법이라는 것은 공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다 알리지 않습니까? 인터넷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새로 바뀐 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적어도 국민들이 이 정도 노력은 하라는 것이거든요. 그렇게 만방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몰랐습니다. 이런 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권리에 잠자지 마십시오. 깨어나서 내 권리와 의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. 저도 오랜 세월 부동산 업무를 보다 보면은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참 답답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. 세상에 상식적인 분들만 있다면 이런 소송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.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. 찝찝하면 하지 마십시오.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전세 사기 방지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계약 중에 찝찝하거나 석연치 않은 것이 발견되면 그 집의 가격에 비해서 아무리 좋더라도 계약하지 마십시오. 약간 싼 거는 모르겠지만 신축인데 파격적으로 값이 싸다면은 거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구독자님들 행복하세요.